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흔히 돈으로 급을 나누는 건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흔히 부모의 차나 집으로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할 때 사실 큰 반대는 없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모는 남편보다 학벌이며 능력이 좋았던 시동생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했었고 역시나 결혼을 할 때도 그다지 결혼에 관심이 없으셨죠. 다만 저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성현이가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 근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요즘은 솔직히 능력도 있고 그래야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 내가 신기해서 그래. 아, 어머님, 보기보다 성현 씨 능력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현 씨 능력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죠. 에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대기업 다니니 다행이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다녀서 괜찮은데 솔직히 그네는 약간 벌이가 부족하니까 고만고만한 애 데리고 오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딱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반대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다른 건 솔직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뭐. 난 니네 집에서 어떻게 허락했나 너무 궁금했어. 상견례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니까. 어머님,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현 씨 인성도 좋고 얼마나 착실하고 부지런한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성현 씨는 앞으로 그 성실함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성현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걸요? 그래, 그래. 너희 집이야 뭐 여유로우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 뭐. 어찌되었든 내가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봤다고 하니까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다음에 내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인사하러 올 수 있니? 내가 너 시집 온다고 하니까 내 어깨가 한껏 올라간 거 있지? 이게 다 대기업 힘이라니까. 시모는 마치 제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했고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려 기분이 좋았지만 볼 때마다 대기업을 언급하는 시모를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묘해지곤 했죠. 남편의 능력에 비해서 잘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떠받들고 위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왜 좋은 소식 안 들려주니? 이제쯤 슬슬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너희가 30대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산이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빨리 아이 낳고 둘째도 낳지. 이러다가 둘째 낳을 때는 노산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 낳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계획은 없어요. 2년 정도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아이를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신혼도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아니, 신혼이야. 1년 즐겼으면 됐지. 뭘 더 즐긴다는 거야? 그리고 너야 대기업이니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휴가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다들 대기업 하는 거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낳는 건 기본으로 해야지. 너희는 무슨 기본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제 30대인데 바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니? 아, 저희도 임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낳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 주변에서도 출산 안 한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계획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출산하고 복지가 좋아도 어쨌든 복직은 해야 하고 이후에 아이 돌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대기업은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보니까 아이 돌 때쯤 되면 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다더라. 100일 된 아이들도 간다던데?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키우는 거잖아. 아이 하나 낳고 나면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나중에 낳으나 지금 낳으나 매한가지야. 그러면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다른 거 이상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시모의 임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압박이 심해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월급도 밀리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디든지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급하게 알아보다 보면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기간을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곳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라고 남편을 응원해주게 되었죠.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을 지지해줬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저를 생각 없다면서 탓하셨어요. 예, 너는 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서라도 말렸어야지. 그걸 그러라고 그냥 두니? 아니, 회사 사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도 기다려준 직원들 고마워서 더 챙겨주겠지. 제 능력에 이제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한다는 거야? 나이도 나이고 더 어리고 능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돌리고 널렸는데 어떻게 너는 같이 철없이 생각을 해? 어머님, 그래도 남편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월급도 밀리고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간만 허비할 바엔 그만두는 게 낫죠. 지금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월급 못 받았어요. 겨우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나 챙겨줬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 버틸 만큼은 버텨봐야지. 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야지. 저번에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곳은 왜 안 다닌다고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 생각해가지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곳인데 너네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거기는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안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더 나은 상황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남편 능력을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그래도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게. 왜 일을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냐 이 말이야. 그냥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걸. 다른 것보다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남편이 그냥 직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받아줄 생각을 하니? 아휴, 이러다가 전에 다니던 곳 잘 되면 어쩌려고 그래? 시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전 직장은 결국 파산을 했고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찍 나와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소송까지 해야 했죠.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잘 결정했다고 서로를 위로해줬지만 시모는 그 소식을 전하니 전에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시댁에 모이게 되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짠하고 내가 너 잘 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성현이 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 나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뭐라고 했으면서. 오히려 아내가 날 위로해줬지. 그리고 취업 준비나 할 때도 눈치 제일 많이 보게 한 사람이 엄만데 무슨 잘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는 진짜 말 바꾸는 건 선수야, 선수.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눈치를 줄 거였으면 내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줬겠지. 솔직히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얘가 너한테는 말은 못해도 나한테 슬쩍슬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직장 그만둔 거 마음에 안 들어 했다더라. 그거 속에 감춰뒀으니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 네? 제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남편 월급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걸요? 어머님이 저한테 철없다 어쩐다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우리 큰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했잖아. 네가 시집을 진짜 잘 온 거지. 이제 너는 속 편하고 좋겠다.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면 얼마나 편하니? 솔직히 여자들 대기업 다녀봤자 남자들 월급만 하겠어? 시모에 왔다 갔다 하는 언행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최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도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그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는데 시모만 난리가 났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큰애가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야 큰애한테 용돈이나 좀 받아볼까 했더니만 어떻게 벌써 임신을 했어? 그렇게 임신해라 말할 때는 뭐 늦게 임신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그러고 보니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는 부모한테 보답할 생각도 좀 해야지. 그동안 그래도 큰애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내가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다들 아들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산다더라. 내가 꼴랑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살아서야 되겠니? 애 생겼다고 줄이겠다는 말 하려고들랑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지금 임신 소식 전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 말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얼른 아이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돈 줄이라고 하지 말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취업하고 나서 월급 얼마 받았냐며 꼬치꼬치 캐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뭐 못 받을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니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남들은 부모한테 못해줘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너는 장남이나 된 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에휴, 됐어.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봐달라는 말 하지도 마. 나는 애 못 봐주는 거 알지? 아, 엄마, 제가 언제 애 봐달라고 했어요? 장남 할 거였으면 예전부터 그러셨어야죠. 지금까지 매번 동생만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장남은 뭔데요? 내가 와이프 보기 창피해가지고 엄마가 말 안 해도 저희 애 엄마한테 안 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시댁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여기에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혹시라도 용돈을 줄일까봐 먼저 줄이지 말라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창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시모와의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모는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난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몸 회복도 너무 더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전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제가 복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모는 불이 나게 연락이 와서 제 몸 걱정은커녕 회사 얘기를 꺼내셨죠. 너 진짜 회사 그만둔 거 사실이니? 아우, 남들 다 편하게 하는 출산을 왜 너는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 같은 건 연장은 전혀 안 된다고 해? 그래도 너 회사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몸이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쳐? 다시 한번 잘 얘기해봐. 그래도 출산한 지 꽤 됐으니 출근은 할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저 지금 몸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출퇴근도 힘들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복직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고 아이랑도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그런 건 연륜 있는 사람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벌이가 줄어들면 되겠니? 어떻게 몸을 갈아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 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나중에 너 아이 다 키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 그때 되면 다들 할 일 없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아깝잖아. 아유, 네가 복을 발로 차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아이야 태어나면 알아서 크는 거고 원래 출산하면 몸 이것저것 아픈 건데 네가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니? 저 며칠 전에도 쓰러졌어요, 어머님. 아직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쉬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일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에서도 꾸준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 몸도 정상이 아닌데 복직하면 회사에도 민폐잖아요. 나도 몸이 힘들면 한 번씩 어지럽고 그래. 그런데도 잘 지낸다니까. 아니 다들 너 언제 복직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니? 아이 낳고 나서 퇴직했다고 하면 에휴, 그나저나 아들은 이제 용돈 못 준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유지하는 거지? 네가 괜찮다고 조금 아끼겠다고 좀 얘기해보면 안 되겠니? 역시나 시모는 용돈이 줄어들까 걱정돼서 제가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모는 용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안 한다고 하니 바로 꺼낸 건 용돈이었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서는 시댁을 뒤엎었고 그 뒤로 시모는 돈에 대한 얘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부터는 저를 마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가서 받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소나기가 내리던 날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서 저를 무작정 부르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게 저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마치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시댁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본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애는 좀 어때?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너랑 아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아쉽더라. 오랜만에 친척들도 모였는데 이럴 때 힘들어도 참석하는 게 예의야. 다들 네 안부 묻던데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니? 아, 그래요? 어제보다는 애 컨디션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밖에 나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요. 열도 좀 있고 남편이 잘 설명을 했을 텐데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데리고 가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다음에 컨디션 괜찮을 때는 꼭 참석할게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밖에서 너 커버하느라 바쁜지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집에 있는 애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아픈 거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그거 해명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데 막말로 아이 컨디션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제대로 먹이면 애가 아플 이유가 있겠니? 시모는 저에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저를 탓했지만 전 그 말을 듣고선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각종 전염병이며 몸도 약해 입원도 수십 번은 더 했는데 전업주부였던 시모의 탓이라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일인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시모가 오히려 절 노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고연봉의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모는 동서의 직업만 보고서 고연봉을 받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고 당연히 시모가 절 무시하니
동서와 시동생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모임이 되면 동서랑 시동생은 항상 늦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모이면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일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이는 시간도 좀 늦추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니까 매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일찍 만나든지 늦게 만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니? 바쁜 애들한테 시간 조정하자 어쩌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 왜 바쁜 애들한테 그런 사소한 걸로 신경 쓰게 해? 너야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굳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말을 꺼내야 되겠어? 에휴. 형님, 일을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일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미팅도 있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서 다시 또 시간 조정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고 모일지도 모르는데 저희 시간 맞춰서 시간 정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아. 우리 둘째가 말 한번 잘하네. 제가 뭘 몰라서 그래. 일 안 한 지도 한참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 맞추기 힘든 건지 알긴 하겠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둘째니가 좀 이해해. 동서와 시모는 둘이서 저를 비웃었고 전 단지 동서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것 뿐이었지만 마치 이해도 안 해주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얼른 모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음식을 정리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만 열심히 식기류를 나르고 정리했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시모는 불이 나게 와서 동서를 부르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매번 음식 준비도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답답한 건 저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주방으로 왔길래 저는 동서에게 음식물통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오더니만 제 얼굴에 음식물통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며 뒹굴거리는 애가 애써 시간 내서 온 바쁜 동서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작은 애 왜 시켜? 이딴 구저분한 일은 먹고 노는 네가 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대장 노릇하려고 난리야? 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큰 소리 치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너보다 바쁜 게 네 동서 아니니? 그러면 좀 위해줄 줄도 알고 이해도 해줘야 하는데 하는 거라고는 없는 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괜찮아?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물통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음식물통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직장인이고 어쩌고 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차별을 해요? 내가 뭔 차별을 했다고 그래? 말 맞다나 네 와이프야 집에서 네 돈 쓰면서 편하게 쉬며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 우리 둘째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시부모 용돈 챙겨줘 살림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는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맨날 하는 일도 없이 노는 애가 고작 몇 번 시댁에 와서 밥 차린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멋모르는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너야말로 네 와이프가 이러는 걸 그냥 감싸고 도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와이프가 왜 지금 집에서 놀고 먹어요? 살림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일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뭐? 그 집에서 일하는 일? 고작 집에서 박스나 접고 테이프나 붙이고 이런 일 하는 거냐? 우리 때도 인형 눈알 붙이면서 하나에 1원, 3원 이렇게 벌었는데 집에서 해봤자 그런 일이나 하지.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둘째네랑 같겠어? 애당초 버는 돈 없이 갑질한 네 와이프 잘못이야. 버는 돈이 많으면 갑질해도 되나요? 어머님 말이 맞다면 저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있을 게 아닌데요? 동서, 뭐 하고 있어? 고무장갑 안 끼고. 이제부터 여기 집은 돈 많이 버는 순서로 일할 거니까 여기서는 동서가 바짝 엎드려서 일해야 되겠네.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동서는 너무나 당황해했어요. 사실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도 제 적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하길 바랐던 상황이라 아쉬워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외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전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했어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1, 2년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 직장인 못지않게 벌게 되었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는 시동생 결혼 자금에 빌려주게 되었어요. 지금 동생네 사는 곳, 거기 누구 건지나 알고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와이프 명의 아파트예요. 그거 엄마 진짜 몰랐어요? 하긴 그거 알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대할 수도 없었겠지. 그렇게 돈 좋아하는 엄마가 재수씨, 아니 아무리 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솔직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고연봉? 참 빚이 그 정도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이 왜 큰 애 거라는 거야? 작은 애가 아는 사람한테 분명 싸게 빌렸다고 했는데 내년에 입주할 곳 있다고 하면서 올해만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저번에 우리 앞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 곳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지금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어떡해요? 쟤네 돈 모아둔 것도 없고 입주는 무슨 내년에 갈 곳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엄마 생각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서 제일 잘난 사람 아마 우리 와이프일 거예요. 전 친정이 여유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정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친정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회사도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출근이 힘들어지다 보니 전세를 줬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고 남편 또한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간 사치를 부리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였죠. 정신 차리고 1년 바짝 모아 이사를 가라고 저와 남편은 전세 만기가 되어 비어있는 그 아파트를 시동생의 신혼집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동서도 마찬가지로
사치에 모아둔 돈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시동생은 허세에 찌들어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던 남편과 저는 이 모임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크게 다투게 되었죠. 나중에 전화 온 동서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형님, 저 생각해보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제 상황 처음부터 아셨으면 애초에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뭐, 제가 크게 형님 무시했던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세요? 저야말로 형님이 제 상황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더 기분 나쁜데. 저희 상황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1년만 아파트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동서, 상황 판단이 안 돼? 내가 애초에 동선에 도와준 건 가족이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면 그렇게 개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 날 무시한다고 동서도 날 무시해도 된다는 법칙이라도 있어?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형님, 저희 지금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저희한테 집 빌려줬으면 남편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셨어야죠. 와, 기가 막힌다. 그럼 내가 집 안 빌려줬으면 동서가 나 무시해도 되니?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서하는 말꼬라지 보니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 당장 짐 빼! 저는 절 무시한 동서도 미웠지만 무엇보다 시무한테 더욱 서운했어요. 대기업 그만둘 때부터 절 무시하더니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간 돈동거리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시모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시동생네를 모두 끌어안게 생겼습니다. 고연봉인 줄 알았던 동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사치도 심한데 일에 무척이나 게을렀죠. 거기다가 사치하는 시동생까지 더해지니 경제 능력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사를 갈 곳을 구하지 못했던 시동생네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만 가끔씩 시댁에 들리는데 시무와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가 고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무는 동서에게 다 맞춰줬지만 동서가 고연봉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시무의 급을 나누는 무시는 동서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시무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시동생네 사이에서 분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에게 질려 용돈을 끊어버렸고 당연히 더 이상 용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고생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댁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두 손 두 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세연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업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애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 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제 사연을 얘기하면
다들 절레절레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사연을 여기다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이 된 광주 사는 여성이에요. 만 나이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30대죠. 한참 일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워커홀릭이라고 남들이 부르곤 했는데 일하느라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2년이 닿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즈음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곳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뭐에 홀렸는지 7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을 닮아 성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요즘엔 고부 사이도 다 모녀처럼 지낸다더라. 내가 딸이 없잖니. 내 친구들 만나면 맨날 딸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자기도 뭐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도 정말 편할 거야. 이렇게 고부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다 보기 좋다. 고마워 다들.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전 정말 좋은데요? 진짜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어쨌든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오히려 못 챙겨줘서 안달이셨거든요.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조급해져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된다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참 속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아이 하나는 낳고 싶어. 결혼은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너무 조급해 마.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솔직히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힘들 수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능력은 있잖아. 난 나 닮은 아이 하나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그래.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지. 당신이 원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말이지.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지 뭐.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뭐든지 제 뜻에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반년 정도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전 산전검사를 받아보러 갔고 남편도 따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혼자 검사를 하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걸 어쩌나 싶은 마음이 앞서들게 되었어요. 난 정상이래. 당신은 검사해 봤어? 뭐래? 만약 우리 둘 다 정상이면 그냥 기다리면 아기가 오겠지? 궁금해. 뭐래?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무정자증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하네. 어떡하지? 뭐? 무정자증? 그럼 난임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속은 괜찮은 거야? 무정자증이 충격이긴 한데 나보다 자기한테 미안하지. 자기가 아기 정말 바라고 바랬잖아. 미안해. 면목 없다. 그러게. 정말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됐던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한 번도 제 인생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상심했을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하루 이틀 고민한 결과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겠구나 싶은 게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상상은 해본 적 없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노년에도 둘이서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요즘 세상에 일부러 애 안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도 딩크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잘 살아보는 거야.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상심했을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면목 없다. 미안해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늙어서도 우리 알콩달콩 살자.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난 네가 무조건 1순위야. 아이가 있어도 변함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은 척을 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호출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에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니? 괜찮으면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마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내 주변에도 입양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와닿는 데잖니. 나도 입양 같은 거 생각해보긴 했는데 자기는 어때? 난 진짜 완전 찬성이야. 자기도 애 하나쯤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도 키우다 보면 다 엄마가 되는 거다. 엄마란 게 별거 있는 줄 아니?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데 입양하자.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자기만 허락한다면 바로 가능해. 그래도 강아지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지.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마 그게 평생 잘한 일일걸. 의외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인 남편을 보자 생각이 많아졌고 어차피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입양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다니다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 하여 추천해줬고 그 아이를 보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맑고 예쁜지
입양을 왜 하는지 알겠더랬죠. 전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어요. 이런 게 가슴으로 낳은 정이구나 싶은 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려는데 자기가 도시락 좀 싸줘. 우리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하자. 응, 좋아. 엄마, 소세지랑 유부초밥 해줘요. 나 먹고 싶어.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딸 그렇게 좋아? 알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자기도 오히려 예원이가 집에 오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 때도 좋았는데 예원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집안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말이라고 하니? 예원이가 있으니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니?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랑 당신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네. 예원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내 운명이겠지. 입양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남편 또한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죠.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어느 날 남편과 저, 예원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갔었던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 후배와 후배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당황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선배.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나? 와, 선배 결혼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저 발령받았어요. 아마 선배랑 다시 근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니까 진짜 좋다.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연락할게. 자식, 여기 사는구나. 아, 우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네요. 예? 예. 형수님,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애도 많이 컸네. 아주 아빠랑 판박인데? 와, 선배는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수님이랑 예쁜 딸아이랑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뭐 네가 눈썰미가 좋아. 눈썰미 꽝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봐. 허겁지겁 후배를 돌려보내는 남편이 참 이상했고 후배와 후배 와이프 또한 당황한 눈빛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원래가 실없는 놈이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당신이랑 예원이 참 많이도 닮았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뭐, 가슴으로 나왔으니 닮아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랑도 많이 닮았어. 이래서 점차 가족이 되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도 그 후배라는 사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잘 지내봐. 우리 결혼식에도 온 것 같더라. 내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서 날 못 알아봤나 봐. 너무 웃기지? 앞으로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아우, 창피해 정말. 뭐, 내 눈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없는 애라니까. 그냥 안 엮이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런 놈이랑은. 내 뜻 알지? 남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후배 와이프를 만났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후배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저 역시 이사 오고 나서 친구가 없던 찰나에 후배 와이프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마트에서 만났죠? 아까 너무 바쁘게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봤지? 저도 여기 사는데. 아, 저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참 낯설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걸요? 어머, 그래요? 혹시 이 주변지리 모르면 연락해요. 난 이사 온 지 꽤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맛집 정도는 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잘 따라다녀야 되겠다. 남편도 이 도시로 발령 나면서 아마 언니 남편분이랑 같이 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되려나 보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동생처럼 살갑게 구는 후배 와이프가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싫은 눈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은 후배와 같은 회사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부랑 엮이는 건 질색하며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남편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적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랑 후배 와이프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난 글쎄 싫다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후배인데 왜 그 후배 와이프랑 가깝게 지내는 건데? 난 분명 말했어. 자기랑 후배랑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그 와이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다. 이런 모습 낯설어 정말. 글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여자도 내 후배랑 똑같겠지. 하여튼 어울리지 마. 분명 말했어. 그 여자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하니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후배 와이프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후배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말 쇼킹한 사건을 알게 되었죠. 왜 남편이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지 못하겠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치렀는지도 모른 채 장사가 끝이 났고 아빠 3일장을 치르고 오자 남편이 선심 쓰며 위로주라고 15년 된 산삼주 한 잔을 따라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전 그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는 거야. 고생 많았지? 이거 산삼주인데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푹 자. 그래야 좀 슬픔도 있지. 아, 눈물 나게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나 아끼는 산삼주도 따주고 그래,
잘 마실게. 당신 호의 잘 받아 먹어야지. 쭉 들이켜, 쭉. 이게 피로 푸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남기지 말고 마셔야 돼. 그리고 마시면 한 잔 더 줄게. 남편이 정말 보물단지 다루듯 아끼는 산삼주를 따라주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으면서 이상한 낌새에 시모장과 쓱 바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어라 마셔라 하였고 잔을 바꾸고 나서 온 집에 역대급 광경이 휘몰아쳤어요. 산삼주를 3잔째 마시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졌고 주량이 굉장히 센 시어머니였기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엄마,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전이 왜 엄마 앞에 있어?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남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짐을 싸서 그 암흑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실은 이러했는데 후배 와이프의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남편한테 들은 거야.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언니가 2번째 부인인 거 몰랐지? 몰랐으면 진짜 대박이다. 8년 전에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대. 남편 말로는 근데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재혼한다고 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언니 남편은 언니한테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했으니 애를 데려올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 남의 애인 척 입양한 거지. 언니 딸 키우면서 이상한 거 몰랐어? 근데 그 전 와이프가 이걸 알고 그렇게 압박을 했대잖아.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걸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 이혼은 당연지사고 위자료며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술 먹으면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대. 속마음 나온 거지 뭐. 언니한테 수면제 타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본인 신고 못하게.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언니 놀랬지? 그래도 이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딸 입양하는 것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 서류 작업 다 알아서 했다며. 확인도 안 했어?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그냥 호적에 원래도 올라가 있던 딸이었다며. 하여튼 나도 진짜 남편한테 듣고 쇼킹이라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심장 떨려. 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애만 예뻐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면 네 남편 증인 서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손 돌리고 네 말 사실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언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선배 그렇게 안 봤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더라. 그 언니 딸 있잖아. 딸 시켜서 언니가 딸 괴롭히고 손찌검했다고 할 거래. 딸이랑 벌써 병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다 끊어놨다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래? 그리고 애초에 전처랑 살 때 정관 수술도 했다던데.
이걸 술 취해서 주절주절 내 남편한테 다 얘기한 거 있지? 조심해, 언니. 후배 와이프가 해준 얘기였는데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남편의 머리카락과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99% 일치였어요. 후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 잡것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걸 먹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 남편은 그걸 틈타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산삼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잠들면 배우자 동의하에 절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저 전처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시어머니마저 한파였다는 것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절 입막음하고 병원에 넣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남편을 보니 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딸을 키워줄 엄마가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자 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분명했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해야지. 연락? 양심 없는 놈. 멀쩡한 척 초혼이라고 속이니 기분 좋니? 예원이도 네 친딸이라며? 다 확인했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차라리 얘기해주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지 잘못은 모르고 날 가둘 심산이었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다니 미쳤지. 뭐? 아니, 꿈꿨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을 병원에 왜 가둬?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병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웬 병원? 거봐, 당신의 본심이지 그게. 됐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날 산산주에 수면제 탔잖아. 어머니 먹고 바로 쓰러지는 거 봤어. 그리고 날 병원에 넣으려고 했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무정자증? 애초에 너만 병원 보낸 게 잘못이지. 정관 수술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속여? 무정자증은 맞나? 정관 수술했으니. 진짜 가지가지다 당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서 손 떨리고 놀라워.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난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힘들까봐 다 잊고 저러고 수면제 탄 거였어. 진짜 오해야. 딸 얘긴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떠나갈까봐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해야 진짜. 그 오해 법원에서 설명하시고요.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너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일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남편과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일단 재혼인 건 확실했는데 딸아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세는 저에게 기울었죠. 관건은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떼더라고요. 하지만 후배 남편은 제 남편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주었고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로 따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 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한 녹취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선배가 술 먹고 나한테 했던 얘기 진짜 무서웠고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선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딸까지 입양해서 잘 키워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걸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마트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에 형수님이 아니었는데 아마 전 전초와의 한 결혼식에 갔던 거였겠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입 다물어. 네가 뭔데 우리 가정에 초를 쳐? 내가 미쳤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을 돌리고 싶다. 선배라고 하기도 더럽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법원의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당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은 결혼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고 저와 이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게 어린 딸에게까지 제가 괴롭히고 무력을 썼다고 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게 탄로가 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는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마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횟가닥 돌았었나 봐. 허구한 날 전처가 압박하지. 네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나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통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관 수술까지 받아놓고 무정자증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 딸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돌싱에 애가 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애가 무슨 죄니? 애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시키고. 너도 너지만 예언이도 참 무섭더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니. 그에 비해 그 딸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딱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죄하고 살게. 니네 엄마도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내가 잠만 바꿔치기 안 했어도 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겠지? 무서운 인간들. 제발 용서해줘. 그냥 지금은 네 용서만 바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라. 남편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절 기만한 것에 대한 죄만을 받게 되었죠.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절 속였다고 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결혼 후 제가 남편 시어머니에게 보태드린 전세 금액과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 등이 생각나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거든요. 결국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후배가 도와주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와 더불어 같은 업계 업종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죠. 사람 숨쉬게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나 취직도 못해. 네가 합의 안 해줘서 전과자 됐고.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 하라고 했니? 네 잘못이지. 아직도 모자라.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것도 벌 받았어야 하는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이 나쁜 인간아. 하나밖에 없는 본인 아들 전과자 된 게 니네 엄마한텐 가장 큰 벌이지. 아, 제발 합의 좀 해줘. 그래도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다. 네 말 맞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엄마랑 딸은 부양하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과자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일하라고. 너 전과자 아니어도 이미 업계에 블랙으로 찍혔어. 우리 업계 좁잖아. 누가 너 같은 사기꾼을 쓰겠니?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은 딸을 들먹거리며 용서를 바랬지만 더더욱 딸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달라지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옥바지를 하게 되었죠. 내가 빌게.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다오. 그냥 애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만은 따뜻한 거 알잖니?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애초에 돌싱인 걸 작정하고 숨기고 저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어머님도 문제죠. 딸처럼 잘해주시길래 정말 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싶었는데 애초에 캥기는 게 많으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겠죠. 정말 성격 같아선 예언이 붙잡고 너네 아빠 교도소 갔고 전과자다 라는 것까지 말해서 얘 충격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까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키운 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애 시켜서 내가 괴롭혔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단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애 생각해서 이건 묻어뒀으니까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했어. 애초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장단을 맞췄으니 결국 이 꼴이 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옥바라지, 손주딸 뒷바라지 얘. 애초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면 교도소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미련하죠? 아직도 제가 겪어온 일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한참 소송을 할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돌아가신 아빠를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를 잃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니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저 나쁜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제야 전 제 아픔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빠를 정말 많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이제야 이렇게 글로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남편은 하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고 오히려 아빠처럼 절 다독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많이 밝아졌고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고 나니 오히려 과거를 더 털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제 글을 들으시고 위로 받으셨음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잘 살아내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미래는 희망차다는 걸 알고 계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